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죠. 과거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우리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죠.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이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1번 개념입니다. 맞는 질문. 2번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죠.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즉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또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3번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요 두 개는 뭐죠? 과거 이미 발표되고 현재 우리가 발표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공표된 정보고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예? 자, 우선은 개념이 1, 2, 3번에 나와 있어요. 4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어떻게 돼요? 없다. 맨 끝에 없다. 동그라미. 여기 틀렸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일지라도 뭐가 우수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의 가치와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로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할당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없다 하니까 틀린지 뭐.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정보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보의 효율성을 보면은, 자, 이것도 많이 맞추셨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뭐죠? 기술적 분석이죠.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죠. 그렇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죠. 자,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여러분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인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맨 끝에 없다니까 틀렸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죠. 강성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4번 정답. 19번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다. 틀린 것.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 배분합니다.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 배분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하였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다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 배분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개념이죠. 자, 1번, 2번은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는 게 틀렸죠.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중개업자가 개입이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는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을 하는 저차원 중심의 수는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경쟁이 약화돼서 그 분포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띠죠. 자, 중심지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최소한의 지역을 말하죠.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범위입니다.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중심지가 하나인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의 형태를 띠지만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뭐죠? 정육각형. 오늘 배울 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을 때는 정육각형, 크리스탈리는 이 정육각형이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적인 배우지 형태는 여러분 20번에 이상적인 배우지 형태 4번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그림 배울 때 여기 배우지 뭐죠? 외접형. 외접형이죠. 여기에 뭐죠?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의 발생. 이 외접형이 우리가 배우지 중첩형으로 와서 어떻게 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래 경쟁이 뭐가 돼? 최소화되는 정육각형. 이게 바로 경쟁이 뭐가 된다? 최소화가 되는 거죠. 예? 배우지 완결형. 경쟁이 최소화된다. 니은이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돼? 니은. 여기에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이런 순서로 와야 돼. 4번 정답. 고차 중심지일수록 수는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어요. 또 저차 중심지일수록 수는 많고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고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1번 레일리의 이론인데 자, 오늘 배웠는데 엄청나게 많이 맞추셨네. 66%네요. 와, 기억 그래도 오래 가셨네요. 함정을 넣어놨는데
A와 B 도시 사이에 그림 보세요. C 마을이 있어요.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마을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를 묻는데 단 함정 넣어놨어요. C 마을 인구의 몇 프로? 60%. 요거 밑줄. C 마을 인구의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60%만 구매합니다. 그게 함정이야. 지금까지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우리 랠리에서. 자, 그러면은 자, A. 자, 여러분 중력 모형이죠.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인데, 여러분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은 어떤 조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 인구에 비례하고 또 상권의 경계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이용을 해야겠죠. 비례는 뭘로 가죠? 비례는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뭘로 온다? 분모로 옮겨져.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여러분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은 비례는 분자, 거리 제곱 반비례는 분모. 요걸 이용해서 들어오면 되죠.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문제표 그림에서 A 도시 몇만 명? 10만 명. 10만 명이 좋고 C마을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2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B 도시 인구 얼마? 30만 명. 예, 뭐 한다? 비례하고 거리 2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그래서 항상 이걸 우선 여러분 수식을 쓸 줄 알아야겠죠. 자, 이 수식을 쓰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내항의 곱은 20의 제곱은요 400이에요. 400 곱하기 얼마? 3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또 20의 제곱 400 곱하기 10만 명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죠. 근데 400 약분되니까 또 요거 약분하니까 3분의 1. 3분의 1이죠.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A 대 B는 얼마? 1대 3이야. 자, 그래서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자, C 마을이 몇만 명? 2만 명. 자, 2만 명의 몇 프로? 2만 명의 몇 프로만 이용한다? 60%. 60%만 어떻게 돼요?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 구매한다. 12,000명이에요. 60%. 12,000명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서만 구매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조건? 분모는 요거 1과 3. 1대 3. 1과 3 되면 전체 얼마죠? 4. 분모 전체 4 중에서 A는 얼마를 차지한다? A는 1을 차지하고 B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3을 차지하고 있다. 자, 12,000명이에요. 4로 나눠주니까 3,000명은 A로 물건을 사러 가고, 12,000명 중에 나머지 9,000명은 어디로 간다? B로 간다. 3,000명, 9,000명. 1번 정답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는 요걸 몇 프로 요게 없었거든요. 출제. 이번은 함정 넣어가 60%로 넣어놨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 1순위예요.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27일에 10월 달에. 22번.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력 모형에는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크리스탈리 중심지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말하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심주의 규모에 따르는 상권의 경계선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위에 그림 보니까 상권의 경계 분기점 간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허프는 확률이 들어갑니다. 허프의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은 다수, 여러분이 2개가 아니라 이건 3개, 4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수의 경쟁 쇼핑센터가 있는 경우 특정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매상고 계산에 사용된다.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매상고 계산에 사용된다. 작년 시험은 매상고가 출제됐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매상고를 작년에 출제. 5번 허프의 모형보다 레일리 모형이 다수 경쟁 점포 간의 관계에 더 잘 설명해 준다. 5번이 틀렸죠. 레일리는 두 도시 간. 허프는 뭐죠? 다수의 경쟁하는 점포들 간에. 그러니까 틀린지 뭐. 5번 정답.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22번이 21번이나 23번보다는 좀 쉽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23번 그림이 주어졌어요. D 도시 인근에 AB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3개가 주어졌습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 ABC 각 쇼핑센터 이용객수 계산 3개 해야 돼. 이용객수 다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 계산해야지. 시간? 걸리라고 내는 문제지. 자, 중량은 또 거리 마찰 개수 얼마? 2라고 가정하면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뭐죠?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은 아까 거리 마찰 개수니까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 문제는 요 값이 뭐냐? 2가 나오면은 우리가 또 뭐를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해요.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뭐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건 본시험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23번 이런 형태. 여러분 시간 좀 걸리라는 문제 이런 게 좀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이제 시간 좀 걸리면 요걸 맨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 자, 우선 A 쇼핑센터부터 갑니다. A 쇼핑센터 먼저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먼저 아까 오늘 수업할 때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한다? 시장 점유율 구한다. 시장 점유율 구할 때는 분모는 뭐죠? 전체. 분모는 전체에 여기는 A. 전체 뭐죠? 매장 내 각 쇼핑센터 유인력을 다 더해줘. 자, A 쇼핑센터의 유인력 얼마죠? 4,000. A 쇼핑센터 유인력 4,000인데 거리 10 거리 제곱에 반비례. B 쇼핑센터 유인력 만인데 거리의 제곱에 또 반비례. C 쇼핑센터 유인력 매장 면적 2만의 비라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거 다 더해주면 여기 전체예요. 전체에 대해서 뭐를 구한다? A 4,000에 10의 제곱. 그럼 4,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40. 그럼 여기는 40인데, 자, 만을 25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400. 2만을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 200. 그래서 얼마 나오죠? 600, 40에 40. 약분을 하면은 32에 2, 16분의 1. 여기에 분모는 얼마 나와요? 여기에 16분의 1 곱하기 퍼센트로 한번 가볼까요? 100을 곱해주면 얼마 나온다? 6.25%. 자,
A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 나온다? A의 시장 점유율은 6.25%가 나와요. 그럼 이용객 수는 문제에서 얼마? 자, 이용객 수는 몇 명? D도시 인구의 몇 명? 우리가 60만 명의 몇 프로? 40%만. 60만 명의 40%다. 자, 60만 명의 40%만 쇼핑센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40% 하니까 얼마? 24만 명. 64, 24니까 24만 명만 우리가 쇼핑센터를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 6.25%. 여기다가 6.25%. A 쇼핑센터 시장 점유율 6.25%를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온다? 이용객 수 얼마? 15,000명. 15,000명이 나오겠죠. 자, A는 15,000명입니다. 그럼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B. 자, 두 번째. 뭘 구한다? B 쇼핑센터. 자, B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자, B 쇼핑센터의 또 시장 점유율. 분모는 뭐야? 640은 변화가 없겠지 뭐. 분모는 변화가 없고 분자는 뭐가 들어간다? 400. B잖아요. B. 요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400. 400을 640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곱하기 100을 이제 해줬더니 얼마? 이건 62.5%예요. A만 잘 구하면 그 다음 쉬워요. 이용객 수는 얼마? 쇼핑센터 이용하는 사람 24만 명의 몇 프로? 62.5%를 곱해주는데 곱해줬더니 15만 명. 그러면은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 C 안 구해도 바로 나오지. C. 쇼핑센터의 또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은 요령이에요. A만 잘 구하면 돼요. 분모는 전체니까 변하지 않지. 640은 변하지 않고 C가 얼마? 여기 200이잖아요. 640에 200 곱하기 얼마? 10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31.25%다. 그러면 C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24만 명에 뭘 곱해주면 돼? 31.25%를 곱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7만 5천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만 잘 구하면 돼. 하나만 잘 구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이 보지만 오래 안 걸려요. 한 40초 안 걸려요. 여러분 아직 이게 순서가 안 돼. 이것만 A만 잘 구하면 B, C는 쉬워요. 요령입니다. 푸는 요령. 1번 정답입니다. 원래 3개 나옵니다. 3개. 점포 3개. 24번.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분석.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매 점포. 여러분 나는 파리바게트 만들겠다. 이런 소매 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분석을 할 때는 분석할 때 넓게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넓은 지역 분석해서 좁게 분석하고 그 지역을 요거 정하면은 그 지역에 어느 부지 할 거냐. 넓은 곳에서 좁게 들어와야 돼. 분석할 때는 항상. 그래서 소매 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 분석의 절차는 부지 평가가 먼저 오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시장부터 와야지. 시장을 선택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뭐를?
시장, 어느 시장을 해서 뭐를 이렇게 구역을 한 다음 구역을 분석을 해서 뭐를 요 땅, 부지를 분석해야지. 넓은 곳에서 뭐 좁은 곳으로. 1번 정답. 항상 넓은 곳에서 뭘로? 좁은 곳으로. 자, 통계적 분석 방법은 기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 어느 지역까지냐, 지역성을 포착해서 그 지역성을 기초로 우리는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실제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통계적 분석 방법이 있어요. 실제 조사를 해서 우리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수정된 허프의 모형. 수정된 허프의 모형에서 고객이 구매를 해야 할 확률, 고객이 구매할 확률은 상업지의 매장 면적. 여러분 아까 허프 모형 뵀잖아요. 고객이 위치한 장소에서 어디로 간다? 점포까지 거리, 점포의 뭐? 매장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양한 요인, 그러면 다양한 요인 중에서 체크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시장 내 대한 부지를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뭐 체크리스트 말고 체크 아닌 건 V표 체크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점수화 시켜서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는 간단하게 분석할 때 이용합니다. 정밀하게 분석할 땐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해요. 상권 분석을 할 때 보조 자료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자, 25번.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 잠재매상고를 비교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 추계하는 방법. 자, 가능매상고, 잠재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비율법. 또 여러분이 유축법, 유사 점포를 선정해서 비교하는 유축법. 또 중력, 모형, 회기 모형이 있는데 여러분 독립 종속이 나면 다 회기 모형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Y를 꼬르는 A 플러스 B1, X1, B2, X2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런 형태에서 Y는 영향을 받는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종속 변수를 의미하죠. 자, 종속 변수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대상 부지에 있어서의 가능매상고가 얼마냐 추정하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고 X1, X2 이것은 무슨 변수? 우리는 독립 변수,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되죠. 뭐 여러분 인구, 밀도, 접근성, 가시성, 소득 수준, 경쟁 점포의 수조 여러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건 뭐다? 회기 모형이에요. 2번 정답. 하여튼 독립 종속 변수가 나오면은 회기 모형이다. 자, 26번.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 25번 틀리신 분도 엄청 많네요. 아, 종속 독립은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회기 모형에서 나오는 거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기 분석법. 투자론 가면 또 나올 텐데. 어디서? 민감도 분석하면서. 민감도 분석은 시험에 매년 출제합니다.
자, 26번. 다음 중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료 지수. 자, 여러분 원료 지수. 원료 지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눴죠? 제품의 중량으로 나누면은 원료 지수인데 요 값이 뭐보다 1보다 크면은 편제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면요 편제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요. 왜? 시장에 입지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1번 정답. 시장 지향형은 원료 지수가 뭐보다 1보다 작을 때 편제 원료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은 소비진 어디에?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 되려면은 어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1번 정답.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 시장 지향형 입지. 자, 중량 증가 산업 요거죠. 시장 지향형 입지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무슨 산업? 맥주와 청량 음료와 같은 산업을 말하고 그리고 완제품의 부패성 심한 제빵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 그리고 요거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 재련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뭐죠? 통조림 공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 1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내용. 요걸 확인하는 내용이죠. 모의고사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면은. 자, 27번. 전국의 3개의 지역 A, B, C 3개의 산업, 제조, 금융업, 숙박, 업만, 존자도 가정할 때 입지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B지역, 여러분이 B지역의 제조업은요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5번도 있어요. 그럼 B지역의 제조업은 다 구해야 돼. 예? B지역의 제조업은 다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1번에 B지역의 제조업이 나오거든요. B지역의 제조업은 3군데 있기 때문에 다 구해야 돼. 예? LQ. 자, B지역 표 갑니다. B지역 갑니다. 자, 항상 우리는 LQ는 뭐예요? LQ는 전국이 분모로 와야 돼요. 항상 전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자, 틀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전국의 I 산업 고용자 수. 자, 특정 지역, Z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분모는 전국, 분자는 요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표에서 전국 전체, 전국 I 산업, 또 Z지역 전체, Z지역 I 산업을 표에서 찾으면 되는데 자, 그 표에서 맨 밑에 합계 있죠? 합계 찾았죠? 예? 합계가 바로 뭐다? 전체야, 전체. 합계가 전체. 자, 그러면 표 갑니다. 맨 오른쪽 전국, 맨 밑에 합계 전체. 전국 전체가 만나는 게 얼마? 전국 전체가 만나는 게 1655. 요게 요거예요. 1655. 그러니까 1655가 전국 전체고. 그럼 전국에 뭐를 찾아야 돼? 제조업. 자, 전국에 뭐를 찾아? 제조업. 전국의 제조업 찾았더니 얼마? 512.
5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요걸 찾았더니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0.3111이 나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무슨 지역? B지역 갑니다. 자, B지역 거기 칸 보세요. B칸의 맨 밑에 얼마? 500 얼마? 540. B지역의 제조업 540이 나와요. 자, B지역의 제조업 540에 대해서 얼마? 인구 170. 자, 거기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540에 170 제조업 170 얼마? 0.314. 0.314. 요걸 계산을 해. 0.314를 0.31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1.011이 나와요. 1.011. 근사값. 자, B지역의 제조분 구했어요. 근데 이제 또 A지역의 뭐다? 숙박업도 1번, 2번, 3번 지문에 나와 있어. 야, 요것도 다 구해야 돼. 세 개가 나오니까 이거 구해야 돼. A지역의 뭐다? 숙박업. AQ 구해야겠죠. 숙박업 얼마? 전국 전체 1655. 전국 전체에 전국의 숙박업, 전국 숙박업 찾았더니 얼마? 570. 자, 얼마? 0.344. 0.3444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A지역 뭐를 찾아야 돼? 전체. 자, A지역 전체는 530. A지역 전체 530에 숙박업 얼마? 180. 그러니까 0.339. 0.339를 요걸로 나눠줬더니 0.984. 0.984. 어디가 커? 요게 커. B지역의 제조업은 A지역 숙박업보다 입지계수가 요게 크죠. 낮다 하니까 1번 틀렸지. 1번 요거니까 틀렸지.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간데 A지역의 숙박업 요거 구했죠. 자, A지역의 숙박업 구해놨잖아요. LQ 값은 얼마? 구해놨 0.984 구해놨고, C지역에 뭐를 찾아라? 금융업. C지역의 금융업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5번도 있어요. 그럼 요거 LQ 값 전체 1655. C지역에 근데 전체에서 전체 금융업 찾으니까 전체 금융업 얼마? 570이 되죠. 자, 그러면 570을 찾았더니 얼마? C지역에 있어서 금융업을 찾았더니 0. 여기 구해놨잖아요. 어디? 여기에 0.3444 여기에 구해놓은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C지역의 전체 얼마? C지역의 전체 얼마 나오죠? 585. 585의 금융업 얼마? 190. 계산했더니 얼마? 0.3247로 나눠주면은 얼마나? 0.942. 0.942, 0.984. 요게 커요. 2번 정답. 2번이 답이 나오면 그 다음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3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지. 요거 뭐야? A지역의 숙박업과 B지역의 제조업 입지계수 같다? 다르죠? 3번 틀렸지. 4번은 어떻게 돼요? 이제 4번은 A지역의 뭐죠? 제조업. 자, A지역의 제조업 1655에 A지역의 전체 중에서 제조업은 얼마다? 515. 제조업. 그럼 얼마 나와요? A지역 제조업 0.3111이 나오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A지역 전체에서 제조업을 찾는데 A지역 전체 얼마? 530에서 제조업 얼마? 150을 찾죠.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0.2830. 계산하면 얼마? 0.909. A지역 제곱이 나와요. 그럼 C지역의 숙박업. 자, C지역의 숙박업 LQ는 1655. C지역인데 전국에서 숙박업 570이 차지하죠. 그럼 요건 0.344인데 요거에다가 C지역 전체 얼마? 네 번째 칸 전체 585에 숙박업 200이 차지하죠. 자, 요것은 얼마 나오죠? C지역의 숙박업 계산을 했더니 0.341, 0.341 계산을 하니까 0.990. 요게 커요. 자, 5번. 자, 5번 지문 봤더니 B지역 제곱 계산돼 있어요, 어리. 자, B지역 제곱 봤더니 어리 계산하는 거 1번에 1.011. 그리고 C지역의 금융업 계산한 게 있죠. C지역 금융업 LQ가 2번에 0.942. 어리가 크다. 이게 크다. 그래서 4번, 5번 틀린지.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계산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숫자를 잘 보면서 같은 숫자 값을 미리 구해놓으면 좋아요. 자, 시간 걸리죠, 이런 건. 그래서 본 시험에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 알고 있어도. 왜냐? 시간 걸리려고 내는 문제니까요. 자, 28번. 요거 맞히신 분 대단하신 거야. 찍어서 맞히신 분도 대단하지만은. 예. 18% 맞췄어요. 거의 다 틀렸던 얘기.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면서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경제 부문의 직접화 이익이 시 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인과 원인 결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까지 점점 집적에 따라서 주변 낙후 지역까지 파급된다. 이걸 우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컨택트 효과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효과가 내부 외부로 이제 파급되는 효과인데, 이걸 우리는 28번에 1번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출제위원 중에 우리 한양대 김지영 교수가 있는데,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직접 경제에 따르는 효과다. 직접 경제에 따른 효과가 나와 있어요.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안 들어보면 안 들어본 게 답이다 생각 좀 해보시면 되지. 허드는 들어봤어요. 접근성에서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저항이 적은 방향 또는 매력이 큰 방향, 저항이 적은 또는 매력이 큰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도시가 정령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정령화되어 있지 않다. 부정령으로 성장한다는 게 최소 마찰 비용이라. 1번 정답. 도시가의 성장이 저항이 적은 방향. 여러분 강이나 상이 있으면 저항이 많죠. 이런 데는 도시가 성장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평야 쪽은 저항이 적죠. 그쪽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지대에 따라, 자, 가장 높은 애 밑줄, 가장 높은 입니다. 포인트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 등의 지대를 연결한 포락선을 말하죠. 2번 입찰지대 곡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 서로 유사한 동종의 활동은 뭐 해야 돼? 집합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3번을 뭐죠? 집적 지향성이라고 배우셨어요. 집적 지향성. 자, 네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어떻게 돼요?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이 친위,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수반하는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생태학 중요하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호이티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 노선, 교통의 노선, 교통축, 교통망이 떴다 하면 누구 이론? 호이티 이론. 정답 1번. 자, 많이들 맞췄습니다. 오늘 공부 잘 하셨네. 80% 맞추셨네. 자, 29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고전학파는 토지, 여러분 토지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고전하면 자연물. 자연물이니까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였다. 토지는 자연물이고 인공적인 힘이 가미가 안 됐는데 자본은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공적 힘이 가미됐죠. 그래서 구별합니다. 1번 맞고 2번 니카도는 차액 지대설을 통해서 위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어요. 위치 문제 경시, 오늘 노란색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2번 정답.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봤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자, 취내내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무슨 함수? 역선형 함수. 자, 여러분 취내내 이론에서 이 중심지, 시작, 지대, 거리 이렇게 역선형 함수. 점점 중심지에서 멀어서 지대는 점점 감소한다. 역선형 함수라고 하죠. 절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은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죠. 지대가 발생합니다. 2번 정답. (30번) 자, 다음 관련에 들어갈 지대 이론 및 법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생산자가 실제로 받고 있는 수익. 자, 수요와 공급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죠. 그럼 요 면적, 자, 요 면적이 생산자가 실제로 받고 있는 수입이에요. 요 면적이 실제로 생산자가 얻고 있는 수입은 파란 선. 그 중에서 전용 수입은 뭐죠? 자,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현재 어떻게 돼? 받고자 하는 이 가격이죠. 최소한의 공급 가격, 요 노란 부분이죠. 자, 현재 생산 요소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이 금액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용 수입. 이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의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 자, 이 전용 수입인데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이 부분 있죠? 빨간색. 이 부분이 이 전용 수입을 이 총 수입에서 노란색을 초과하는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 불로소득이죠. 이것을 우리는 파레토라는 학자, 파레토 학자는 이것을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경제지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경제지대 또는 파레토 지대.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된 요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하죠. 뭐죠? 준지대의 개념.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 니은은 준지대.
토지 이외에 기계 등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아줘 단기에 성립합니다. 5번 정답.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장 공간 구조론까지 배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정책론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주 시험 정책론까지. 오늘 문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